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국 국립대 가운데 가장 먼저 제동을 걸었던 부산대가 재심의 끝에 정부 방침을 수용했습니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후 각 대학도 학칙 개정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급가속 차량을 멈출 수 없을 때 비상정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됐습니다. 별도의 스위치로 가속 제어 장치 전원을 끄는 방식인데 급발진 사고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 자동차 안전기술 개발에 매진한 덕분입니다.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라는 설익은 정책을 내놨던 정부가 이번에는 새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별로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들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승객 229명을 태우고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분 만에 1,800m나 곤두박질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서 모두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부산대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전공의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공의나 의대생, 교수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해 신청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대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다른 사람의 교육 참여 기회 제한을 청구할 권리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1심에서 모두 각하됐습니다. 관련 사건들은 현재 항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서 서울고법은 항고심 첫 판단에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전국 국립대 가운데 가장 먼저 제동이 걸렸던 부산대가 재심의 끝에 정부 방침을 수용했습니다. 강원대와 충북대에서도 의대 증원 학칙이 통과됐고 다른 대학도 학칙 개정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학교 교무회의가 2주 만에 다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취임에 처음 회의를 주재한 부산대 총장은 국립대 의무로 의대 정원 변동을 학칙에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대 구성원에게는 양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손팻말 시위에 나선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정부 방침에 굴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날림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올바르고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표결이 아닌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된 두 번째 심의에서 교무회의 선택은 개정안 가결. 학칙에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이 내년부터 200명으로 확장됐습니다. 다만 내년에 한해 정부 증원안을 50%만 반영해 163명만 의대 신입생으로 뽑습니다. 이번 부산대 심의는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뒤에 다시 진행된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강원대에서도 의대 구성원 반발 속에 의대 정원이 정부 방침대로 학칙에 반영됐습니다. 의학 교육을 위해 교육시설 준축 및 병원 개선이 준비되어 있어서 증원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외압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외면한 채 마지못해 증원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충북대도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200명으로 확대하는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각 대학 학칙 개정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정부가 전문의 시험을 위한 시한이 다 됐다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지만 실제로 돌아온 전공의는 3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고 있는 건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은 집단사직 석 달을 넘기고도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늦어지면 전문의 시험을 못 보게 될 거라며 복귀를 재촉했지만 지난 주말 사이 실제 돌아온 건 31명에 그쳤습니다. 현재까지 13,000여 명의 전공의 가운데 5.1%, 불과 659명만 복귀한 겁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문제의 본질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데 있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휴가 등 개인별 복귀 시점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수련받지 않은 기간이 석 달을 넘길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하셔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으니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와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복귀를 막는 건 바로 정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을 처벌하겠다는 망언도 모자라 병원의 피해를 전공의들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관료들로 인해 우리의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도 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진의 소진이 심각해 진료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5%에 달했고 야간 당직 횟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답도 36.1%였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석 달 마지노선을 넘기고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공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협회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전공의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언급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보다 막는 발언을 한 박 차관과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처벌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어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은 전공의들이 아니라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쳐온 복지부 관료들과 전공의들이 돌아갈 마음을 빼앗는 박 차관,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꼬집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따지는 헌법소송 마지막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오후 2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이번 변론에는 지난 2022년 헌법소원을 낸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재아 양도 직접 참석했는데 한 양은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재난을 미래 세대가 해결하라고 하는 건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욕적인 목표가 아닌 이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이 요청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탄소중립기본법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6차 방류 현장 점검 결과 방사성 핵종 농도가 일본 자체 기준치를 크게 밑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전문가들이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방류한 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일본의 운영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이 IAEA에 실시간 공개하는 방류 자료를 보면 희석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기준으로 리터당 227베크렐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식수 수질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는 리터당 10,000베크렐입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오염수 6차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에 휘말리면서 순식간에 1,800m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런던을 떠나 싱가포르로 가던 SQ321편 항공기가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긴급하게 기내로 진입해 거동을 못하는 부상자들을 들것에 싣고 나갑니다. 난기류 사고를 당한 싱가포르 항공의 보잉 777-300ER 기종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70대 영국인 남성 1명이 사망했고 모두 71명이 다쳤으며 그 가운데 7명이 위독하다고 전했습니다. Maybe he have a heart attack on plane or not, but after the doctor have to investigate his body again. 부서진 여객기의 천장과 짐칸 등이 난기류를 맞닥뜨린 긴박했던 순간을 말해줍니다. 승객들에 따르면 갑자기 비행기가 기울고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화물 칸 등 기내 곳곳에 부딪히며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The plane just dropped and over extremely severe experience. I remember the degree of jet people's belongings, planes, cushions, teacups, plates, you name it, just hurting through the cabin. 항로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보면 고도 37,000피트에서 순항하던 여객기가 3분 만에 31,000피트까지 6,000피트, 1,800m 이상 급강하했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 등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국내 우주항공 컨트롤타워가 될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다음 주 월요일 문을 엽니다. 경남 사천에 임시청사가 자리 잡았고 직원을 위한 무상주택 등 우주 인재를 사천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습니다. 개청 준비를 마무리 중인 현장을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차로 5시간을 달려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사천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선 9층짜리 건물. 앞으로 최소 2년간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곳입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는 이렇게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KTX와 SRT 정차역인 진주역에서는 차로 30분, 사천공항에서는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쓰게 될 층은 모두 8개 층인데 전용 면적은 4,860제곱미터입니다. 개청 직후엔 우선 100여 명이 근무를 시작하고 연말까지 채용이 마무리되면 전체 정원의 80%가 이곳 사천에서 근무합니다. 청이 출범을 하면 저희가 이 지자체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 지역 혁신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직원들의 안정적인 거주 문제도 하나둘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주청 직원들의 정착을 위해 최소 2년간 임대 아파트 230여 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직원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면 대출이자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월세를 얻으면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가족과 함께 내려오는 직원들에게는 정착 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지원하고 취업을 도와주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등 가족 정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 역시 이주 직원에게 4인 가족 기준 최대 3천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 분야 기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판 나사를 표방한 우주항공청은 개청과 함께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위성기술 자립, 달과 화성 탐사 등 국내 우주 거버넌스를 총괄합니다. 또 사천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16만 4천 평에 이르는 항공 국가산업단지에 우주항공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우주항공 부품을 생산할 스마트 팩토리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난 2022년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사고 등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급가속 차량을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개발한 김용은 연구원이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SUV가 돌진해 12살 손자를 잃었던 사고. 지난달 22일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벤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던 사고까지. 피해자들은 차량 결함을, 제조사는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은 씨는 급가속하는 차량을 멈출 수 없을 때 비상 정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핸들 왼쪽 아래 부착된 스위치를 옆으로 돌리면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한 번 더 돌려 가속 제어 장치 전원을 끄는 원리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등록한 특허만 70여 건. 자동차 안전을 위한 한 우물 노력 끝에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됐습니다. 가속이 돼서 또 나는 사고들도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아주 크게 됩니다. 그런 게 너무 보기가 안타까워서 차량들의 장착이 돼서 사고가 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핸들과 바퀴축 사이에 기계적 연결 없이 전기 신호만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발명품도 자율주행 시대를 겨냥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결국은 전기 신호만으로 연결이 되는 위치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확보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용이성들이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외 3,0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김병훈 LG전자 부사장이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79명도 발명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발명 슬로건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발명이 만들어갑니다. 입니다. 발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혁신이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을 국민과 그리고 발명인들이 인식을 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바람입니다. 1441년 세계 최초의 치국이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줄 발명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홍사입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폭력 조직 패싸움을 두고 경찰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 같은 범행 현장을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첨단 장비 등을 활용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평일 한낮의 공원입니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남성 열댓 명이 갑작스레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상황. 경찰은 관제센터에서 CCTV로 확인하고 즉시 상황 보고가 이뤄집니다. 출동 지령을 내리자 신호등이 전부 초록불로 바뀌고 5분이 채 되지 않아 현장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소방까지 출동해 다친 시민을 모두 구조했는데 폭력 조직 등의 집단 싸움을 대비한 합동 훈련 현장입니다. 만약 폭력 조직원들이 달아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이렇게 경찰 드론이 출동해 끝까지 쫓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훈련. 난투극을 벌이던 조직원 대부분은 체포됐지만 일부는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경찰이 도주한 차량 번호를 수배 목록에 등록하고 끈질기게 추격하자 이제는 차를 버리고 인질극까지 벌입니다. 경찰을 향해 총기까지 겨누는데 특공대가 성광탄을 던지며 제압해 결국 체포에 성공합니다. 최근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 치안과 압도적 물리력을 현장에 적용해서 범죄를 진압하는 이런 첨단 시스템은 실제로 지난해 말 범인을 붙잡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탈주범 김길수가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이 관제센터 CCTV에 잡힌 게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등에 대한 대응력도 키워 빈틈없이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에 이틀 연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어제 오전 8시 반부터 9시 24분까지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일부 사용자의 로그인과 메시지 전송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원인은 내부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장애는 지난 13일부터 9일 사이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잇따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해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자와 함께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직구에서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가 따가운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정부가 사실상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새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별로 분담해 직접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해외 직구 80개 품목에서 국가인증 통합마크인 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던 정부 구상은 발표 하루 만에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설익은 대책 발표로 혼란을 초래한 건 물론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했다는 겁니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한 끝에 정부의 정책 재정비 윤곽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된 KC 인증 의무화는 사실상 폐지하되 유해성 우려가 큰 80개 품목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품을 선별적으로 구매한 뒤 안전성 검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생활화학 제품은 환경부, 의약외품은 식약처가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하는 검사를 각 정부 부처로 확대,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밖에 어린이 노약자 관련 직구 상품에 대해 다음 달부터 위해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애초 발표 내용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과 소비자 24 사이트를 통한 위해 물품 정보 제공 등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혼란이 결국 섣부른 발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대해 경찰이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와 인지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큰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부터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세부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급가속 차량 제동 장치를 개발해 올해 발명왕을 수상한 김용은 연구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이날 시상식에서는 IT, 광학,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를 이뤄낸 발명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올해 발명 슬로건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발명으로 열어가인데요.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기술이 더 많이 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